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국학생입니다. 우리 제척기간에 대해서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하고 우리 소면시효 제척기간이 있으면 항상 소면시효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권리의 전속기간을 말한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법률이죠. 법률이라는 것은 법정기관이에요. 판사가 알고 있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제척기간은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출소기간, 바로 출소기간, 소를 제기하는 기간을 바로 대표적인 출소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행정법에 존재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쟁송 제기가 불가능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여기에 거의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게 불가쟁력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뭘까요? 항상 행정법을 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민법. 민법에서 대표적인 민법 총칙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민법상 우리가 취소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민법상 취소라는 게 있어. 자, 민법과 취소가 관련돼서는 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이걸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취소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취소 사유가 있겠죠. 자,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법률에 규정해놨다. 이걸 법정 취소 사유라고 그래. 법정 취소 사유라고 그러고요. 법정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는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취소 사유 그러면 법정 취소 사유 하면 재착 사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차고, 사기, 강박, 이거는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 그냥 모든 사람한테 선이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차고와 사기와 강박은 뭐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상대적 취소 사유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취소 사유가 관련돼서는 단서를 달았어요. 민법상 취소라고 해서 민법상 취소, 법정 취소 사유가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권자라는 게 있어요. 취소권자 그러면 우리가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 차고자도 취소할 수 있고, 하자 있는 어사 표시를 한 자, 이게 바로 사기 강박자예요. 그래서 제착, 대성, 그러니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한능력자, 차고자, 사기 강박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취소의 상대방은 어떻게 될 건가?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은 딴 사람한테 없어요.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직접 상대방.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둘 거 뭐가 있죠? 바로 취소의 방법입니다. 자, 취소의 방법은 뭐예요? 취소라는 것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로서 취소 방법은 불요식,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불요식이고요. 여기에서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취소기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 3년, 여기 10년이 있어요. 이 3년과 10년이 뭐냐? 자, 주인이 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10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돼. 이렇게 바로 취소기간과 관련돼서 요 3년과 10년은 우리 민법상 뭐라고 그러냐? 바로 제척기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 3년, 10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10년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취소의 효과가 있죠. 취소의 효과. 자,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고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자,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상 취소와 관련해서 6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법에 이걸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사유, 제착사강, 취소권자, 제착, 가대성,
달성.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취소의 방법은 불려식. 취소기간은 3년, 10년.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고표가 발생하고 부당 이득 반환 정권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소멸시효와 비교를 해야 돼. 항상 제척기간이 있으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바로 소멸시효가 있다. 자, 소멸시효와 뭐예요? 소멸시효의 공통점은 뭐냐? 자, 제척기간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소멸시효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자, 그러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자, 소멸시효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행정법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그러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게 소멸시효요. 제척기간, 행정법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목적이 되겠죠. 자, 기간의 장단은 뭐냐? 우리 소멸시효는 장기, 원칙상 5년입니다. 공법상은 5년이에요. 민법상은 이제, 자, 민법상 각각의 규정을 해놨지만 우리 의식주와 관련돼서 민법상 먹고 싸고 입고 하는 것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법상 소멸시효는 장기, 원칙상 5년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3년, 보통 1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이제 5년이다. 그러면 5년, 3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3년이 지났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원위치로 가요. 그게 바로 정지 사유, 중단 사유가 돼요. 그럼 다시 기산하는 게 곧 소멸시효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3년이 지났어요. 잠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중지가 돼.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예요? 다시 어떤 사유가 없어질 때 다시 기산하게 되죠. 그러면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중단과 정지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제척기간은 그냥 빠지는 기간이야. 요 제척이라는 것은 빠져라 이 소리예요. 빠져라. 자, 1년의 기간이 있으면 1년 기간이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고 그냥 빠지는 기간이야. 그래서 빠져라. 우리 제척이라는 것은 한자라고 하지만 빠져라. 그래서 우리 소송법상 제척, 기피, 해피라는 게 있어요. 제척은 빠져라. 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 봐봐요. 우리 등기법상 어떤 분이 있느냐. 제가 등기관에 앉아있어. 저기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 앞으로 오라고 그럴 수 있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 배우자가 있으면 등기관 잠시 빠져 있어라. 이게 바로 제척이라는 거예요. 제척은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척기간과 관련돼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소멸시효가 기산을 하죠. 그럼 판사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용, 판사님, 여러한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원용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 입장하느냐? 당사자가 주장 입장해. 그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법적기간이라고 그러죠. 판사가 알고 있어.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시효 완성 후 포기가 가능해요. 자, 제척기간은 요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권자와 관련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겠죠. 권리가 발생할 때로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행소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행사할 때, 요거는 발생할 때로부터 계산한다는 걸 잡고, 효과에 대해서는 소급하의 권리에 소멸하게 되고, 제척기간은 장래현에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요거는 소급표고, 요거는 장래효라는 걸 다시 한번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척기간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이면에는 소멸시효,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를 잘 정립해야 돼. 기초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죠. 연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제척기간은 행정법 관계의 신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소멸시효는 장기야. 원칙상 5년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제척기간은 단기, 보통은 1년이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기간이 있다라는 걸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장 책임과 관련돼서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운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준다라는 거. 거기와 관련돼서는 소멸시효는 시효 완성 후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제척기간은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그러면 제척기간 권리를 발생할 때로부터, 자, 소멸시효는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고 제척기간은 장래에 항해서 소멸한다는 것. 항상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예제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헌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결론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과하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법률의 규정하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 우리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민법상 시효가 아니라 공법상 시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는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법률 규정에서 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고 있는 게 그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번이 그래서 우리가 틀렸고요. 자, 이번 질문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 중단 정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소멸시효라고 그랬죠. 중단과 정지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규정이 준용된다. 요거 의미가 있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납입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오케이. 시효 취득시효 제도로서의 이념은 행정상 법률 관계에도 적용되며 국가 등이 사인 소유의 물건을 시효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국유재산법과 관련돼서 일반 재산이라고 있어요. 일반 재산은 무슨 재산이라고 그래? 이게 잡종재산이라고 이야기했죠. 과거에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여기 저 국유의 일반 재산은 사인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지금은 과거에는 이게 무슨 재산이었죠? 잡종재산이었어요. 잡종재산. 잡종재산이 뭐라고 그래? 국가에서 떨어진 떨거지 재산.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잡종재산은 잡종이라는 것은 인권유리인이 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뭘로 바뀌었다? 용어가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결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우리 주소, 거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법률상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셔야 돼요. 주소라는 것은 민법상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소라는 거. 그러니까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다. 자, 성문하여 생활의 근거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주관적 관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게 객관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자, 니은과 관련돼서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법 관계에서는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동법에 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주소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거소라는 것은 뭐예요? 거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 다수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 밀접한 정도가 주소보다 낮은 정도를 뭐라고 그래? 거소. 그래서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보죠. 주소의 수. 자, 민법에서는 오늘 나와 같이 복잡한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생활의 뭐의 장소를 장소를 한 개소에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소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소를 어디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민등록법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의 경우 행정법상 주소는 원칙적으로 한 개에 한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민법상 주소 복수주의야. 그러면 민법과 관련돼서 등기법과 우리 행정법과 관련돼서 자연인의 경우는 한 개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면 주소와 거소의 관련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여기에 대해서 주소 그러면 대표적으로 민법상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걸 주소라고 부른다. 자, 거소와 관련돼서는 좀 우리 거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주소의 수는 민법은 주소 복수주의다. 근데 행정법상 주소는 한 개를 한정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3절 공법상의 이제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뭐예요? 여러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집 한 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느 날, 자, 빨래가 이렇게 이제 있죠. 자, B라는 사람이 AB의 관계에서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갑자기 폭풍우가 올라오네요. 올라와서 이렇게 자, 아주 비싼 옷이 B 집으로 날라왔어요. 날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감시 이제 보관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암시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휴가를 가서,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휴가를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B가 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B는 A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 사무관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사무관리라는 겁니다. 사무관리라는 거. 그래서 공법상 사무관리가 뭐고,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타인의 권한 없이. 자, 그러면 권한 없이 재산과 노무를 취득하는 게 이게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법상 그러면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그러면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바로 이거예요. 법률상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관리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무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상 제도로서 행정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건 뭐냐면 민법은 사법이라는 거야. 우리 행정법은 뭐라는 거예요? 공법이죠. 그러면 사법의 규정이 행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가. 그래서 이 견해의 대립이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무관리란 그러면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것. 개념부터 우리가 확실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법상 사무관리의 가능성, 견해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정설은 뭘까요? 민법은 뭐예요? 사법이고 우리 행정법은 공법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를 이제 부정설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부정설이란 공법상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아까 개념이었죠. 그러면 사무관리란 공무원의 행위는 법률 등에서 부과된 의무에서 행해짐으로써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서 법률에 부과된 의무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부정설의 견해가 있고요. 자, 긍정설은 다수설이야. 사무관리로 인한 공무원의 행위는 법률 등에서 부과된 의무일 뿐 피관리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사무관리가 공법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사무관리는 다수설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왜 부정설의 근거는 또는 자,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뭐라는 거예요?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정설보다는 긍정설, 이게 다수설이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종류와 관련돼서 국가에 의한 사인의 사무관리. 자, 그러면 강제관리가 뭐냐?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한 강제관리, 재단에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의 강제관리, 대표적으로 압수물에 대한 국가의 한가 처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왜 팔아서 우리가 돈을 남기는가, 이게 한가 처분입니다. 그러면 보호관리와 관련돼서는 제2시 행하는 구호, 그 다음에 행령, 행자들 보호를 위한 관리, 대표적으로 요즘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 보호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국가에 의한 사인의 관리는 강제 관리가 있고 대표적으로 보호 관리가 있다.
자, 사인에 의한 국가의 사무관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 통신의 두절, 기타 비상재난 시 국가가 해야 할 전환 사무를 사인이 대신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러면 국가가 사인에 대해서 사무관리가 있고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관리가 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사인의 관리에는 대표적으로 강제관리와 보호관리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사인에 의한 국가사무, 여기서 두 가지 전문에서 종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용법규와 관련돼서 공법상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비용, 상한, 기타 이해조절 정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무관리, 그렇죠. 특별한 규정이 없던 한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법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공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공법상 사무관리와 관련돼서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국가에 의한 사인의 사무관리, 그 강제관리와 보호관리가 있고요. 그러면 사인에 대한 국가의 사무관리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시청의 차고에 의한 사유지의 도로 편입. 이거는 자, 시청이 차고를 일으켰어요. 차고를 일으켰다면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했다면 국가가, 그러면 시청이 자, 타인의 권한 없이 재산과 노무를 취득했죠. 이때는 사무관리가 아니라 매조의 부당 이득 반환이겠죠. 그래서 1번은 사무관리가 아니라 부당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있는 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강제관리가 있고요. 강제관리, 아까 말씀드린 게 강제관리. 자, 3번에 시립병원이 행하는 행여병자의 보호, 이게 바로 보호관리죠. 그러면 국가에 기한 사인의 사무관리가 대표적으로 요 강제관리와 보호관리가 있었죠. 자, 사인이 행한 조난자의 구호조치, 이거는 그래서 종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그럼 두 가지를 하나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국가에 기한 사인의 사무관리 두 개가 있다. 강제관리와 보호관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인에 대한 국가의 사무관리는 사인이 행한 조난자의 보호조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예요? 자, 사무관리. 자, 우리가 의미를 봤고요. 자, 공법상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민법상 부당이득은 741조. 타인의 권한 없이 재산과 노무를 취득했을 때, 즉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죠. 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언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그 이득의 반환 의무를 하는 제도이다. 자, 이런 사법에서 발표된 제도로서 공법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민법상 취소와 관련돼서 취소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소고표가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정권이 있어요.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 일단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과 법률에 거는 언인 없이 재산과 노무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 취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들이 있다는 거야. 자, 선이라는 것은 현저이익이요. 악일은 자, 이자 이익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141조 민법상 141조에는 뭐라고 넣느냐?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현저이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 부분과 관련돼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자, 이번에 실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도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타 등등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법상 부당이득에로서 연금 자격 없는 자가 연금 자격도 없는데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또 가액의 봉급 수령을 했다. 수수료나 요금의 가오나 잘못 납부했다는 거죠. 가오에 의한 도로 부지 고기지 편입, 세무공무원의 가오에 의한 제3자의 재산권의 압류 공매, 저게 바로 대표적인 공법상 부당이득 이득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죠. 그래서 공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시청의 착오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했다는 것은 이 시청의 착오죠. 시청이 그러면 법률상 은인 없이 재산과 노무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관리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냐?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부당이득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은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업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 그 이득에 반환 의무를 가하는 제도가 뭐냐? 부당이득 제도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의 성질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공법이라는 단서가 들었으니까 공건이라는 게 다수설이겠죠. 사건은 판례고요. 공법상 은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된다. 오로지 경제적 이해 조정 제도가 바로 사건설이 되죠. 자,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거는 사건이니까 민사소송이요. 요거는 공건이니까 공법상 우리 행정소송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의 성질은 학설과 판례가 나눠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부당이득과 관련돼서 다수설은 뭘까요? 공건설이고 판례는 사건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공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이 나오네요. 행정주체의 부당이득으로서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행위의 허물 이유로 취소. 아까 이야기했죠. 자, 처음에는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허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유효하죠. 그러면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게 바로 취소가 돼. 그러면 자, 행정행위로 자, 공법상 부당이득의 효과를 봤으니까 우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조건의